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는 한 주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마켓 시그널과 함께해야 또 다양한 정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빅테크의 열기가 꺾일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과열 우려 증상이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에 어떤 시그널을 보냈나요? 네,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린라이트를 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요일장의 3대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4%가량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2% 넘게, S&P 500도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빅테크 파워에 오른 뉴욕 증시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하루 1일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 2.7%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강한 한 주를 보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히트맵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오르고 내린 종목들 좀 뒤섞여 있는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M7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형 기술주죠. M7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1.8% 강세를 보였고요. 시총 2위 애플은 좀 약한 하루였습니다. 0.3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3위에 올라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6% 급등세를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10% 급락 이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엔비디아고요. 구글도 9.96%,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아마존도 3.43% 오름세, 테슬라 계속해서 애플과 테슬라 올해 들어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1% 이상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M7을 중심으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요일장 특징주도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하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두 종목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하고 또 최근에 단행했던 AI 투자가 실제 실적에 입증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모두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알파벳은 의결권이 있는 A 또 의결권이 없는 C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시면요. 에너지 대형주들입니다. 엑손모빌과 쉐브론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적을 공개했는데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엑손모빌은 2% 넘게 내렸고요. 하락 출발했던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0.37%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인텔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텔 9.2%나 크게 밀리는 하루였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이렇게 매도 매물로 흘러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요일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했었는데요. 공개가 됐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나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나 모두 2.8% 그리고 2.7%로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씩 높게 나오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준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이미 하루 전에 이 PC 가격 지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미 상무부의 지표 발표가 있은 후 시장이 충격을 선반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전월 대비 상승률이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좀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C 가격 지수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추이 한번 같이 보시죠. 검정색 선이 근원 PC 가격 지수의 상승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3%대에서 안착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도달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2%에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언저리에서 끈적하게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의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다라고 예상해서 발표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 지표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에는 2.9%로 집계가 됐다면 4월 이번 달에는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보여주는 PC 가격 지수 상승률도 그렇지만 이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3%대에서 끈적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를 물가 상승률 목표로 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참 골치가 아픈 일일 텐데요. 이 고금리가 물가는 못 잡고 오히려 경제 성장만 둔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듣기 시작하기도 했죠. 현지 시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연준은 다 같이 모여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정례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가장 우세한데요. 그 결과가 이미 많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 자체보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최근의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언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고금리가 계속될 것 같다,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장 속에서도 소비는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다고 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건데요. 4월에 77.2로 예상치 77.9보다는 좀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비 심리가 강하다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34% 오르면서 배럴당 83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값도 소폭 오르면서 0.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키스 뷰캐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수석 매니저가 최근 발표했던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AI theme continues to drive stocks, particularly on a day like today when Microsoft and Alphabet are showing that the AI theme is moving from concept to revenue to cash flow in a very dramatic and accelerated pace, frankly. Both those companies reported earnings yesterday afternoon, had positive results, and the theme has moved to now more tangible, again, revenue and income in a way that has driven the NASDAQ thus far over the past 12 months. It continues as we see these mega cap companies that encompass a large portion of the benchmarks move in a very dramatic and upward fashion. 네,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 상승과 함께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PC 지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실적 발표에 더 주목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관련해서 주요 지표들과 연준의 방향성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3월 PCE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전년 대비해서는 2.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를 보냈죠. 변동성이 컸던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했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는 0.3%, 전년 대비해서 2.8% 오르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2.7%를 상회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출을 이어갔는데요. 3월 개인 지출은 한 달 전과 같은 속도인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요. 예상치인 0.7%를 웃도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난 분기 들어서 둔화하면서 개인들이 저축을 줄여서라도 높은 물가에 맞춘 소비를 이어간 셈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날 지표는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지만 하루 전에 공개됐던 미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1분기 PCE 물가 지표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게 됐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실적에 더 주목하면서 PCE를 잘 소화해줬고요. 다만 최근에 공개됐던 데이터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번 주에 시작되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3월보다는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는 구체적으로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파월 연설에 더 주목하자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간담회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과 혹은 연내 인하가 아예 없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이 끈질긴 모습을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이번 FOMC에서 기존보다 더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7월까지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은 70%에 육박한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월까지 금리가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40%가 넘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1.6%로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하자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공포가 시장에는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고용 지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노동부,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와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등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4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제롬 파월 의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폰이 챗 GPT를 품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협력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 차례 있었다가 추가적인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외신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전해왔습니다. AI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애플이 자체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일단 애플과 오픈 AI가 올해 말에 아이폰에 탑재할 운영체제 iOS 18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양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계약 조건 등을 두고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애플이 생성형 AI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더 많은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iOS 18이 탑재되는 아이폰 16에 아이폰 시리즈 중에는 최초로 AI 기능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아이폰 판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과의 AI 협력설이 나오는 기업은 오픈 AI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나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현재 아이폰 16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앞으로 애플을 괴롭히고 있는 방독점 리스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오픈 AI나 구글 모두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초점을 시장은 두고 있고요. 혹은 제3의 회사를 파트너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일론 머스크가 현재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또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논의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추적 애김 플라이트 매니저에 따르면
따르면 머스크의 항공기 등록 번호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고요. 테슬라는 4년 전에 FSD를 먼저 출시하긴 했지만 중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머스크는 X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들에게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른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서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중국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 차량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상하이에 저장하고 있고요. 미국으로는 어떤 데이터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1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공장은 이 회사의 최대 생산 기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만큼 이번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이렇다 할 만한 가격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번 가격이 사이클의 정점을 이미 찍은 걸 수도 있다라면서 붕괴 가능성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 한 명인 피터 브렌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 이미 고점을 찍은 가격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에서 25% 정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게는 3만 달러까지의 가격 하락도 현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강세장의 고점은 7만 2천 달러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시세보다 더 한정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또 각 기관의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업계는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없는 가운데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고요. 업계 인사들의 반응도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이번에는 지난주 뉴욕 증시를 정리해보고 또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 야무지게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덕분에 좀 금요일장에서는 증시가 오르는 분위기였죠? 네, 지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대 급등을 했는데 이전 거래일 개인 소비 지출 상회 그리고 GDP의 하유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키웠던 미국 증시가 근원 소비자 지출이 0.1% 상회했다는 소식,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부합했다는 인식 안에서 좀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 좀 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호실적 발표가 기술주들의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로 작용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이 마이크로소프트가 31%, 알파벳이 27% 정도 증가됐는데 AI 시장의 견고한 성장이 확인됨에 따라서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주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급등했고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은 좀 상승에 성공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좀 테슬라와 애플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 희비가 좀 대조를 좀 이루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의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파운드리 부분의 매출 감소, 이 부분이 실적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다소 아쉬운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의 반도체 보조금 시간에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한 61억 달러 확정됐다는 소식이 좀 밝혀지면서 시간에서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단기,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환을 했는데 증시의 수급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저성장 고물가 우려감,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들은 완전히 해소될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들은 주시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생각만큼 못 오른 경우가 있었고 또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오르는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도 뭐 아마존,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다른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증시 변동성들 좀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 미국의 주요 기술주 영향 그리고 수급 변동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들이 좀 있는데 30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고 있는 아마존,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업황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요인. 이 부분이 시장의 주정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만큼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단기적 수급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서 확인했던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성장세는 알파벳에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될지 이 부분은 국내 반도체주의 영향으로 좀 작용했던 만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SML의 이 매출 감소,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의 매출 감소에서 확인된 시그널, 그리고 플랫폼 확장에서 확인했던 성장성과 실적 괴리가 좀 존재하는 만큼의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희비, 이 영향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 뭐 미국의 FOMC 정례회의가 그리고 4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곡이 좀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금리 정책의 기조 변화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특히 금리 인하의 정책 기조에 관련돼서 이 관련된 어떤 메시지 또는 점도표 수정 여부가 중요한 어떤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4월에 고용보고서가 과연 이제 과열 양상 좀 보여질까 이 부분이 미국 연준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이 부분에 관련된 지표 발표도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도 약간의 경계감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또 최근의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이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국내 증시에 최근 빅테크들의 랠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 거래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AI 성장은 좀 확인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기술주 반등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기대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주의 어떤 수급 요인 반영으로 좀 이 반등 내지는 좀 강세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의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발생됐던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조정들 좀 감안을 했을 때는 단기적 조정의 빌미는 보수적 관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 1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보수적으로 좀 제시가 될 경우에 다시 한번 반도체주의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수급의 변동성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 증시 역시도 뭐 실적 상세가 마무리 국면에 좀 진입했던 만큼의 이 개별 상세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 1일과 2일에 미국의 FOMC의 어떤 이 메시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 변곡점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향후에 금리 정책 기조
만약에 점도표의 수정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단기 또는 중기적 조정의 사유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드워치의 경우에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1%대로 좀 하향을 했기 때문에 6월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이 좀 더 우세하다는 메시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예상치를 좀 상회했던 물가 지표 등의 어떤 이유들 이런 사항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연준의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다소 좀 매파적 기조 안에서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강경하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전체적인 이 경기 심리 부각으로 인해서 이 다소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증시 조정 사유가 좀 발생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과대 낙폭 구간이 좀 발생된다면 중소형주의 매수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유동원 유안타 증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4월의 거래일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5월을 향해서 증시가 달려갈 텐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연준의 좀 금기어처럼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상황 어떨까요? 네. 요즘 이 단어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 1, 4분기의 전반적인 근원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2%대에서 그 전분기가 3.4%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3.7%가 나왔었고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계속 기대를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2%가 훨씬 넘는 숫자를 예상을 했으나 겨우 1.6%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이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그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던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걱정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절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1분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4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그리고 또 다음을 보시면 GDP 성장률도 1.6%대로 훅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나온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계절적인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달 숫자만 놓고 딱 떼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는 높습니다. 2.6% 예상했는데 2.8%가 나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3% 미만이고요. 추세적으로는 뭐 다시 올라갔다기보다는 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 전달 대비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보통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1, 4분기가 좀 떨어졌을 것이다. 저 보시면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결국 2, 4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더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까지의 숫자로 보면은 과거형인 거고요. 네. 앞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예측되고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골디락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는 그러했지만 또 앞으로의 전망은 다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100%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은 지금 이런 지표보다도 아무래도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은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벤트죠. FOMC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심을 악화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일단 연준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기대치들을 보시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1.5%는 떨어뜨려 줄 거다. 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증시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고 미 연준의 발언들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금리를 아무리 많이 내려줘봐야 3번 정도 내려준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뭐 한 번 내려주도 많이 내려준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하죠. 제가 봤을 때 그건 또 너무 과장되게 보는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올해 2차례, 3차례 내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맞겠고요. 어쨌든 이번 5월 1일이죠. 발표되는 FOMC의 숫자를 보시면은 예상치가 지금 이제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도 없다. 예, 그래서 동결이 97.6%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금리를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금리 내리는 시기가 원래는 6월 달이 예측이 많이 커졌었다가 이제는 계속 지연이 되면서 7월도 아니고요. 이제 9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숫자 보시면은 뭐 7월 달에는 지금 동결될 가능성이 68.7%로 나오고 있고 9월 달이 돼야지 42.6%로 떨어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9월 달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인플레이션 숫자에 대해서 계절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숫자가 5월 1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예측대로 떨어져 준다면 저희는 7월 31일 날에는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면 네. 그건 또 안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 연준의 발언 자체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천천히 내려줄 거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다시 한번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5월도 이제 금리 동결이 거의 사실상 확실시 되는 것 같고 7월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보다도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또 발언을 시장에 내놓는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더 매파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파웰 의장이 여태까지 발언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금리를 내려주겠다. 이 메시지만 전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석하기를 너무 과하게 해석했다가 또 적게 해석했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을 때까지 금리를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는 숫자가 확인이 되면 네. 당연히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확인이 안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게 중요했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4월 달에 조정이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4월 숫자가 발표되는 5월 달부터는 숫자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 연준은 금리를 내려주게 되겠죠. 네. 네.
일단 늘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앞으로 변화하는 그 수치에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미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세계 시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바로 고달러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일본 같은 경우는 34년 만에 일단 158엔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지금 엔저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 투자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뒷북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달러가 강세가 아닌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연초에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져 줄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네. 또 어떤 예측을 했냐면 엔화가 절상이 될 거라는 예측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에 너무 이게 정반대로 갔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뉴스를 가지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늦게 그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이벤트는 지나가고 있는 이벤트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지금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벌써 1%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반면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 기존대로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는 떨어진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의 약세 추세, 엔화의 강세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정반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 예측했던 걸 갖다 버리기 시작했는데 원래 예측한 대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엔화의 추세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 버렸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추세가 이제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경기와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특히 또 반도체와 전기차 쪽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모습,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엔화의 움직임보다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달러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전년도죠. 2023년도의 고점 수준의 근처에 왔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뭐 급격한 절하 그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달러 부채가 정부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달러 인덱스가 너무 또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를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마 이제 100에서 뭐 106 사이 정도 달러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 아래에서는 이제부터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 또는 전체적으로 뭐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관점을 다시 또 살려보시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늦게 전략을 바꾸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네, 엔저 현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실적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미국 증시에서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넘겨진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단 두 곳밖에 없었죠. 그리고 3월 돼서 엔비디아가 2조 클럽에 가입을 했고 또 알파벳이 좋은 실적과 함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네 번째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미국 안의 빅테크 사실 많은 우려감들도 있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실적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이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모습은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실적 발표한 회사들을 보시면은 약 뭐 한 3.5%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익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시면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S&P 500 오른 거에 대비해서 뭐 3배, 뭐 많이는 뭐 정말 높게 올랐거든요. 네. 작년 한 해만 보시면 빅테크의 상승률이 70%인데 S&P 500의 상승률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배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 숫자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좀 쉬어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엇갈리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로벌 업종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이 빅테크와 대형 IT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5%,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쪽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올해에도 이익의 증가율이 S&P 500의 이익의 증가율의 최소 2배, 많이는 뭐 3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즉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S&P 500의 올해 이익 증가율이 10%가 좀 넘습니다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최소 20%에서 많이는 30% 정도도 바라보고 있어요. 1, 4분기 벌써 60% 상승하는 걸 보여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개의 빅테크 기업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 여기 안에는 대부분 보시면 이제 반도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대형 기술주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빅테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AI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반도체 칩, 엔비디아가 있겠죠. 이것과 연결되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중소형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고 또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죠. 뭐 그게 당연히 빅테크일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AI 인프라를 까는 시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깔아야 되고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늠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12개 기업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1위부터 3위 기업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지금 사이클 아래에서의 현재 시점은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하드웨어를 깔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성장을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투자하기에 굉장히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빅테크 안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는 사실 올 초부터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AI와 반도체가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그런 흐름을 우리 증시도 빠르게 쫓아가려는 모습은 나오지만 사실 온탕과 냉탕을 계속 오간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보여줬었죠. 자, 올해도 1월 달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2월, 3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앞으로 약보합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면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이 생기면 그만큼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추이를 보시면은 1,400원 살짝 찍고 나서 이제 절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씩 내비쳐지고 있고요. 또 한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서 미국과의 금리 갭차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의 이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죠. 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려면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무역 수지가 굉장히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세로 가는 원화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화의 절상 가능성, 물론 그 폭이 아주 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1,400원 찍고 이제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물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결국 펀더멘털이 좋은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증시 안에서 사실 주목받는 게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또 반도체, 또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증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밸류업이나 반도체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 밸류업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이 어디냐, 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했었을 때 가장 크게 두 축을 만드는 것이 첫째는 반도체고요. 둘째로 보면은 그게 전기차를 포함시킨 자동차입니다. 완성차 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쪽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조정이 있다. 냉탕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런 종목들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 모으는 전략이 맞겠죠.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셨으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시고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아차, 현대차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했었다면 계속 좋은 성과를 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 종목들의 매력도 점검을 해보면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를 보시면은 1위, 2위가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리고 3위, 4위가 3, 4, 5위가 기아차, 네이버, 현대차입니다. 결국 완성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는 당연히 AI 관련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AI와 연결시킨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를 밸류업으로 봐서 저평가 종목으로 봐야 되냐? 꼭 그것만 아닙니다.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밸류업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익의 증가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즉 그러니까 로봇 쪽, 플랫폼 쪽 이쪽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AI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더라도 AI와 연결되지 않는 종목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서 그쪽에 대한 초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조정 시에 계속해서 매수해가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5월 1일은 휴장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5월 2일에는 밸류업 2차 세미나 그리고 FOMC까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바쁜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가장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포인트 하나가 아니고요. 네.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계속 실적 발표가 되고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또 FOM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5월 2일 날 생산성 지표가 나옵니다. 이 지표를 봐야지만 얼마나 AI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여전히 지금 경기는 골디락스 구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주식과 채권만 투자하신다면 8대2 전략으로서 80% 주식, 채권 20% 이런 투자 전략을 펴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외에 만약에 대체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금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자면 결국 우리가 한국의 투자 비중을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가 절하되고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까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포진돼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이번 주 또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달이죠. 네. 5월 달에 대한 어떤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가오는 5월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국내 투자자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종목 순매수 탑10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탑5부터 함께 보실까요? 국내 투자자가 선택한 해외 종목 바로 SOXL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ETF가 되겠죠. 세배 레버리지 ETF로 공격성도 매우 높고요. 그 다음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최근에 좀 주가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저점 매수하는 모습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는 TQQQ 역시나 세배 레버리지 ETF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고 있죠.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5위에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해서 반등 구간에 있었던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탑10 마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5위도 확인을 해보시죠. 계속해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내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둘 다 1.5배 레버리지 ETF가 되겠고요. TSLL, NVDL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메타 종목 실적 관련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매수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탑10 확인을 해봤는데 국내 투자자의 돈이 기술주로 많이 쏠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세 가지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적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커서 저점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들의 좀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세 종목의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기준이 아니라 지난주 주간 기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 11.54%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저희가 주목할 건 먼저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보시면 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보시면 14%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메타는 7%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또 테슬라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꽤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큰 수익률을 올리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이 실적만 따지고 본다면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자리에 메타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간 차트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번 집중 점검을 해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반면 메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았고 메타는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메타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오히려 메타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 향후 계획, 가이던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서 한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돈 쓴 만큼 기업들이 돈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댄 모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한 것으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리시 잘루리아 애널리스트도 전략은 없는데 투자만 많이 한다면 걱정할 시장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당장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장 점유율을 다시금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저가형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메타는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 CEO의 발언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메타 AI, 비즈니스 AI와 그 이상의 것들을 수익성이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내기까지 앞으로 몇 년 더 투자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는 계속해서 늘리겠지만 당장 이것으로 큰 수익을 보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투자자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은 좀 인내심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도 멀어질 것 같죠. 그리고 빅테크들이 고평가됐다는 논란도 있는데 당장 투자만 많이 한다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이기는 하죠. 따라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에 대해서도 단순히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이 어떤 AI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전략으로 어떻게 단기간 내에 돈을 벌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 이렇게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현지 시간 화요일 기준 장 마감 후에 빅테크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목요일에는 장 마감 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5월 달로 좀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아마존과 애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AI 전략 그리고 그 AI 전략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체크 포인트 제가 또 따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죠. AI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클라우드입니다. 이 AWS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수익을 계속해서 증가해내고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부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애플이 오픈 AI와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논의가 나왔는데요. 과연 생성형 AI로 타개하면서 아이폰 판매 증가를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다인의 사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언급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AI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 숫자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바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다 보니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좋았던 만큼 해당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도 활짝 웃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준비된 이번 주인 만큼 저희도 바쁘게 여러분께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고 잠시
후 코리아 마켓 사인즈로 돌아오겠습니다.